그래서 교재는 268페이지세요. 268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표 있거든요. 위쪽에 표, 거기에다가 별표 3개만 치세요. 그래서 거기 박스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앞으로 한 몇 번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가 있고, 네, 거기에 있는 거 그냥 풀어서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불공 외울 때 토지는 면세라고 적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면세고 토지를 임대할 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빌려 쓰는 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건 왜 그런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면세면 둘 다 면세로 가든가 아니면 둘 다 과세로 가든가. 왜냐면 땅은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토지의 매매가 면세인 이유는 저것도 있긴 있어요. 땅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이제 과세로 안 하고 면세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임대 쪽은 아무리 찾아봐도 딱 뭐라고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법에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야. 끝. 원래 법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요러요러해서 과세입니다. 끝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은 상가거든요. 우리 상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매매도 과세고 임대도 과세예요. 왜냐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가 대략 한 평형으로 설명드리면 24평형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평당 3.3제곱미터 정도 보거든요. 근데 계산기 어디 갔지? 계산기야. 그래서 24평형 곱하기 한 평당 한 3.3제곱미터 정도 봐요. 약. 그래서 3.3을 하시면 한 80제곱미터 정도. 80 그다음에 아니 그냥 쓰자. 80제곱미터 정도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24평형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다라고 생각해요? 적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적다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래도 과거 거긴 하지만 요즘엔 원래 평형 쓰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32평형은 넘어야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도 좀 앞에가 3으로는 시작해야 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이에요. 생각은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2보다는 3으로 시작하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24평형, 28평형 그러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는 집은 큰 평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큰 평수는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과세. 그 다음에 우리가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전세나 월세 살고 싶어요? 매매하고 싶어요? 매매하고 싶죠. 근데 전세나 월세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돈이 뭐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임대는 면세예요. 왜냐면 돈 많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솔직히 그런 퍼센트는 몇 프로 안 돼요. 돈 있는데도 일부러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큰 관심이 없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월세나 전세 사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 집을 원래 샀으면 하는데 사기에는 너무 어떻죠? 비싼 집들도 있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좀 작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국가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은 거는 둘 다 뭐예요? 면세예요. 왜냐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 정도 크기의 집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의 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과거부터 요 국민주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설 중에 하나는 그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있죠? 박정희 대통령 과거에 살던 집이 24평형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 정도 평수에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가 24평형이 됐다라는 설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치시면 몇 가지 설이 나와요. 근데 웃긴 게 정확하게 왜 24평형인지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몇 번 뒤져봤는데 이래서 24평형입니다 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없고 요러요러해서 24평형입니다 라고 나온 건 몇 개 있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토지는 좀 이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고, 건물은 사든 빌리든 과세인 이유는 뭐냐면 건물은 일반적으로 싸요 비싸요? 비싸죠. 상가는. 그래서 둘 다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넘는 집은 큰 집이잖아요. 큰 집은 돈이 많아야 살 수 있으니까 돈 많으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고, 임대 사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잖아요. 그래서 임대 관련돼서는 면세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국민들이 살았으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 떼면은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그래서 나중에 상가에서 임대로 장사하시면은 부가가치세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집주인한테 뭐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재화의 수입 보시면은요, 수입은 외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커피도 하고 코코아도 하고 애완용 및 관상용 동물은 과세예요. 그래서 커피도가 원두 커피 있죠, 원두. 그 다음에 코코아도, 요거는 과세입니다. 먹는 거더라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애완용이나 관상용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완용이나 관상용 동물 등은 뭐예요? 과세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래서 뭐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곰이 들어와 그러면 그것도 과세예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조금 쉽게 나오면 면세폭이 나와요. 면세폭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서 한 5번째 줄인가 3번째 줄에 보시면 면세폭이 3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3년이 가끔씩 나옵니다. 시험 쉽게 나오면.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그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면세 포기가 가능한데 어떤 경우냐면 영세율이 적용될 때. 왜냐면 면세는 불완전이고 영세는 완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좋아요? 불완전히 좋아요? 완전히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해야 돼. 그러면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면세보다 뭐가 더 유리하죠? 영세가 유리하죠? 국내 거래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수출에 대해서만 영세 적용을 받는 겁니다. 포기하시게 되면. 근데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선택은 너가 해. 그 대신 한 번 선택하면 몇 년 동안에는 원상복귀 안 돼요? 3년 동안.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거든요. 근데 영세율 적용되면 부가세 신고 해야 돼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면세 사업자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낼 게 없잖아요. 신고 안 하고, 영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왜냐면 신고를 해야 이 사람이 얼마 팔았는지 얼마 돌려줘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면세는 낼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돌려받으니까. 그 대신 한 번 포기하면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가 안 된다? 3년. 그러니까 권리도 주는데 의무도 주는 거예요. 너한테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 대신 한 번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은 쭉 가야 된다? 3년. 그래서 그 3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론은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쉽진 않아요. 이론은 원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면은 좀 복불복 개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이 단원학습 문제라 그래서 문제 있거든요. 요거는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크게 저희 시험에 있는 걸 넣은 게 아니고 세무회계 시험이라 그래서 다른 시험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저희 시험하고 그나마 좀 유사한 문제로.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건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과세표준 빈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 나오면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 나오면 부가세 포함. 그리고 제가 그 과세표준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그거를 276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을 또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숙지해야 돼요.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시든 다른 쪽 파트에서 일을 하시든 돈 관련돼서 일을 하실 거면 공급가의 공급대가의 뜻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내가 사장이 됐으니까 업무를 다 보진 않겠죠. 세무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이 어쩌고 저쩌고 공급대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맨날 내내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건 나하고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꼭 어느 정도 숙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금방금방 알아듣잖아요. 회사 가갖고 직장 상사가 공급가액 100만 원이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아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또 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야죠. 근데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은 손 들고 공급가액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장 상사가 돼보시면 내가 부하 직원을 가리키는 게 내 직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은 원래 따로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똑같은 거 한 10번 10번도 아닐걸요? 내가 알기로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 똑같은 거 3번 이상 물어보면 화내던데. 거의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 직업이 누굴 가리키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본인 일할 거 일하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일 시키는 게 자기들 주목적이다 보니까 똑같은 거 여러 번 물어보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갖고 인수인계 받을 때 나는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폰 좋잖아요. 상대방한테 허락만 받은 다음에 얼굴 안 나오게끔 해서 인수인계 하는 거 녹음하세요. 최소 음성 녹음이라도 해놓던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면. 옛날처럼 무조건 적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스마트폰 잘 되어 있는데요. 뭐 음성 녹음 되죠. 동영상 촬영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엔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박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급가액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공급대가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뭐 된 거요? 포함된 거.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거기 276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친한 사람들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나오면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러니까 친척이나 인척,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수관계자인데, 특수관계자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돈 안 받고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근데 법에서는 돈 안 받고 준 거 인정 안 해요. 너 이거 판 거야. 그래서 세금 내야 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을 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10만원짜리 주면서 2만원만 받아. 예, 그럼 그 국가가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 현저하게 낮게 받는 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팔 때에도 거의 다 보면 제 가격 받거나 조금 깎아주잖아요. 그 깎아주는 폭이 너무 심해도 국가에서 보고 야 이거 너무 많이 깎아줬는데 그럼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10만원짜리 12만원을 파는 건 인정됩니다. 거꾸로 비싸게 파는 건. 왜요? 비싸게 팔면 뭐를 더 거둘 수 있죠?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죠? 그래도 친인척이든 누구든 비싸게 파는 건 국가에서 괜찮다라고 해요. 근데 싸게 팔 때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만원짜리를 만원에 팔면 원래 세금 10만원을 걷어야 되는데 만원밖에 못 걷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용인을 해줘 버리면은 세금을 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그 두 번째 표 잠깐만 봐보세요. 그 이거는 외울 건데 거기 보시면 원화로 환가라고 있거든요. 요건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277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다음 주에 외울 건데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이에요. 요 환가일이 환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걸 환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봅니다. 요거 다음 주에 그 분계풀이 할 때 그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시험에도 종종 나오지만 나 나중에 수출 관련된 회사에 가고 싶어, 무역회사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요 영세율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 보러 가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면접 보러 가면요 뭐 물어보겠어요? 우리 회사하고 관련 있는 거 물어보잖아요. 맞죠? 관련 없는 거 안 물어봅니다. 대부분 관련 있는 거 물어보지. 그리고 나중에 이런 질문들 종종 하세요. 무슨 질문 종종 하시냐면 여기 면접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면접 장소가 커피숍이야. 이런 데는 제발 좀 가지 마시고 커피숍에서 면접 보는 데들은 대부분 뭔가 찔리는 데가 있는 데들이에요. 그래서 면접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봐야 돼요? 사무실에서 봐야 돼요. 근데 어느 커피숍으로 오래 그럼 그냥 가지 마세요. 커피숍에서 면접 보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불법도 아니고 아니면 보험회사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 보험회사 영업까지는 이해해요. 왜냐면 보험회사 영업하시는 분들 은근 커피숍에 가면 많아요. 네, 커피숍에 가갖고 딱 보면 웬 중년은 아니고 한 제 나이 또래 한 40대 아니면 30대 이런 분들이 두 명이 앉아갖고 뭐 동그라미 치고 있어. 그럼 지나가면서 들으면 거의 다 보험이에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면접을 커피숍에서 본다 그러면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그리고 대부분 그런데 보면은 저거인 경우들이 많아요. 부동산이나 다단계. 네,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장 아니면 면접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면접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난 여기 돼도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면접도 경험입니다. 처음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면접 볼 때 상대방하고 눈을 맞추라고 하잖아요. 면접관하고. 눈 딱 쳐다보는 순간 얼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수업할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업할 때 수강생분하고 눈 마주쳐도 상관없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처음 수업할 때는 거짓말 안 하고요. 막 수업하다가 누군가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었어요. 몇 번.
근데 그게 면접 때도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도 좀 경험이니까 혹시 추후에 면접 보러 면접 보라고 연락 왔어. 그러면 면접 보러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멀면 가지 마시고, 예. 그래서 가까우면은 가셔서, 예. 잘 되면 다니는 거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안 된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77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전에 외우긴 했습니다. 근데 숙지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외울 거예요. 원래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원래는 4개였는데 어느 순간 6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이건 꼭 알고 계세요. 나 이 자격증을 꼭 따야 돼 라고 하는 자격증들이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따세요. 왜냐하면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시험은 무조건 어려워져요. 네.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을 못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될 게 많아져요.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그래서 전산회계도 보면 합격률은 예전이 더 낮거든요. 근데 예전이 낮았었던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기출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감이 안 잡혀서 합격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과거에는 제가 외우라고 드린 거 지금 A4 용지 2장이죠. 과거에는 3페이지였어요. 근데 이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와서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4개였는데 지금은 6개예요. 그래서 매출한인 및 애놀이 매출한. 이거는 왜 포함되면 안 되냐면 환입은 반품이잖아요. 반품된 거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애놀이하고 할인은 깎아준 거예요. 깎아준 거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연체할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은 연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생길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예, 상대방이 잘못해서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요거는 간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있어요. 공공보조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처럼 지원해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계를 사면 30% 국가에서 줄게. 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정한 것들을 사면은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ERP 얘기 잠깐 했었죠. 네. 회사 가시면 ERP가 제조회사에 은근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회계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국가 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 돈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어요. 왜 안 걷냐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원해주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 실업급여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뭐 육아휴직급여 뭐 이런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걷어요. 근데 안 걷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게 되면은 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지원금이 나왔는데 10만 원 세금 냈어. 그러면 90만 원 효과밖에 없잖아요. 근데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다 가지래. 그러면 100만 원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비과세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다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내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많이 보실 건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시키잖아요. 그러면 물건 오다 보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받아요, 반품시켜버려요. 일반적으로 반품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그 다음에 멸실은 뭐냐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TV에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분명히 택배를 갖다 줬는데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요? 택배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가지고 갔어. 거짓말했어. 이런 것들도 간혹가다가 나오잖아요. CCTV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CCTV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집에다가도 CCTV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집 밖에 나왔을 때 내가 외출을 했을 때 집에 잘 있냐 없냐 그런 것 때문에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해킹 잘 당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나 이런 거 정해놓고 수시로 바꾸셔야 돼요. 그거 뚫는데 5분이면 뚫어요, 해커들이. 일반적으로 뚫을 일은 없는데 그래도 항상 수시로 바꿔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그래서 요건 뭐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소주 맥주 있잖아요. 보증금 100원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소주병 갖고 있다가 정해진 날짜나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주면은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주죠. 그래서 요거는 왜 아니냐면 이거는 팔았어도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소주가 2,000원이야. 근데 거기에 용기회수 보증금이 100원이야.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돈은 1,900원만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100원은 나중에 뭐 해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이 돈은 봉사료는 누가 갖고 가냐에 따라서 다른데 종업원이 갖고 가면 이거 내는 거예요. 소득세. 회사가 갖고 가면 부가세 내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갖고 가면은 소득세 낸다고요? 종업원이 가지고 가시면은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78페이지 요것도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잘 내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배송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요거는 과세표준에서 안 빼요. 과표에서. 대손금이 뭐죠? 대손. 못 받는 돈. 못 받는 돈인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 공부할 때 많이 나와요. 얘는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얘는 세액 공제예요. 세금에서 빼주는 거지 과세 표준에서 빼주진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팔면은 장려금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영업직하고 관련이 조금 영업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일정 부분 팔면은 돈이 지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걸 무슨 장려금이라 그래요? 판매장려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요 하자 보증금 가지고 하자 처리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을 지었을 때 건설회사에서 하자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를 해놔요.
그래서 법에 모는 몇 년, 모는 몇 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기간 동안에 그 하자가 발생 안 되면 그 예치금만큼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하자가 발생하면 그 예치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하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자 관련돼서 집주인이 건설회사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하자보증금도 어쨌든 예치금 성격으로 넣어놓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화의 수입이라고 있는데요. 관세, 과세, 가격의 관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예요.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다음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그 뭐냐 추가되는 세금 있죠? 그게 아닌 것을 고르셔야 해서 요 당시에 정답이 취득세였어요.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물건을 뭐 할 때 내는 거죠?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세도 붙고 개별 소비세도 붙고 교통세도 붙고 주세도 붙고 농특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합쳐져서 수입 관련돼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부분 수입하는 물건은 자기네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저렴한 걸 수입을 해요. 싸니까 수입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고급적인 물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물건이 그대로 들어오면 일명 무관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거 파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냐면 가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입해서 들어올 때에 일정 요건을 넘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화장품을 사와. 그러면 몇 미리 이상 이런 거 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넘기면은 이거는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를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을. 근데 이런 걸 안 붙이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게 대부분 수입되는 것만 사고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농어민 분들이 한참 저거 할 때 있었어요. 데모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칠레였나? 어느 외국하고 수입을 하는데 그때 무관세로 들여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 게 잘 팔리고 우리나라 게 덜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미국 소고기 들어올 때도 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어쨌든 미국 소고기가 대한민국의 소고기보다는 어때요? 싸잖아요. 그러면 10개 팔릴 게 5개 팔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가격적으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한우 들 때는 솔직히 좀 무섭기는 해요. 이게 얼마려나. 그리고 저는 제가 먹을 거면은 미국산, 호주산 사가고 우리 꼬맹이가 먹어야 되는 거면 국산 사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다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뱃속에 들어갈 때 한우 들어가요, 호주산 들어가요, 이건 모르잖아요. 다 맛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세금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붙어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나라 물건도 어느 정도 팔릴 겁니다. 만약에 한우가 100g당 2만 원이고 미국산이 100g당 1,000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다 미국산 사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을 붙이는데 요 당시에 정답은 저거였어요.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내가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요?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부터는 이제 세무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추가가 되는데요. 저기 밑에 박스에 건물 구축물 5%랑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실기할 때 또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추석 전까지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세요. 왜냐면 추석 이후에는 기출문제 풀 거니까 집에서 들으셔도 줌으로 들으셔도 조금 덜한데 큰 틀 잡을 때까지는 나와서 듣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상황이 줌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줌으로 꼭 들으시고 안 듣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건물하고 구축물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2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세법에서는 그런 거 안 쓰고요. 그냥 건물하고 구축물은 6개월에 5%예요. 몇 개월에 5%라고요? 6개월. 그래서 1년에는 10%예요. 그래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세법에서는 10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6개월에 25%고 1년에 50%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이해를 시험 볼 때까지는 하셔야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우리 원가회계하고 원가회계가 아니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하고 소득세는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근데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죠? 2기로 나누죠. 맞죠? 그러면 요게 몇 개월씩이에요? 6개월씩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봐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건물하고 구축물은 몇 프로 감가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5%. 그래서 1년에는 1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일반적으로는 25%만큼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러면 1년에 50%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2년 지나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지나면 100%잖아요. 그럼 100%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계하고 세무하고 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게 프로그램 들어가서 나중에 이거 연습하거든요. 건물 구축물 누르면 자동으로 5%라고 떠요. 그 다음에 거기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누르면 몇 프로라고 떠요? 25%라고 프로그램에서 도와주긴 합니다. 그래서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저기 284페이지 저희하고 연관 있는 것들 위주로만 볼게요.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284페이지 보시면 간주임대료의 별표 3개. 요건 실기 문제로 나오는데 좋은 실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는 실기 문제 중에선 좀 좋은 실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쉬워요. 그나마 할만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간주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의제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제나 간주나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인데 이 간주 임대료를 저는 뭐라고 적어드리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라고 적어드려요. 근데 이거 계산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만 하시는 거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부동산이 없어. 그러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를 하는 회사에서는 요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그거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공식 같은 거 있는데 공식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기본 데이터만 넣어주면은요 컴퓨터에서 알아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 공식 이런 거 관련돼서는 숙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왜 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이론에 가끔씩 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 관련돼서는, 예,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불로소득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저기 부동산, 코인, 예, 이런 것들을 무슨 소득이라 그런다고요?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 관련돼서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배당이 요거 관련된 겁니다. 뭐요? 주식. 그래서 한참 난리였잖아요. 특히 작년에. 작년에 워낙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잘 됐잖아요. 초반에. 예. 그래서 아마 주변에 코인으로 돈 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건 아십시오. 내 귀에 들어오면 늦은 겁니다. 뭐든지 다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뭐 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지금 코인에서 돈 벌기 쉽지 않고요. 지금 부동산에서 돈 벌기 어렵고요. 주식해서 돈 벌기 어려워요. 그나마 지금 돈 벌 수 있는 쪽은 이쪽이에요. 이자. 왠지는 아시죠? 이자율 계속 뭐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자를 받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막말로 5%야. 그러면 100억 넣으면 5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넣으면 얼마 받을 수 있죠? 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네, 단순 계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벌고 싶으면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내가 타이밍 맞춰서 잘만 사면 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노동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쪽 관심 갖고 있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일을 안 할 거잖아요. 저런 걸로 해서 돈 벌면 일 안 한다니까요. 제 장담하는데. 일 안 하게 돼요. 아니면 덜 하게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선 온통 얘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아시는 분이 증권회사에서 이런 거 대회 하잖아요. 아시는 분이 이거 대회 나가고 2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 뜬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이거 생각만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도 있고 머리도 좋아요. 저기 다녀요. 동원 참치. 근데 거기에서 뭐 참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예요. 그쪽 회사에서. 그래서 머리도 어느 정도 좋고 경험도 많고.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다고요. 딸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할 거면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잃었을 때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당연히 따면 행복합니다. 근데 딸 확률도 있지만 잃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투자한 돈을 다 잃는다라는 전제하에, 아니면 조금만 회수한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딸 건데요. 따보십시오. 네, 딸 때는 행복하죠. 잃을 때는 아마 5만 가지 생각 다 들 겁니다. 제가 저런 걸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전 저런 거 하는 순간 잠을 못 자요. 만약에 주식하고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주식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내 기분도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내 기분도 같이 올라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그러신 분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뭐에 대한 이자라고요? 네,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되면 좋죠. 이걸로 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85페이지 볼 거예요. 11시 35분에 신호 확인하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